시작을 하겠고요.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는 사회적 기업 지원 말기업 사회적 기업 말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 기관이고요. 경상북도 권역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말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 인증을 받고자 하시거나 이런 재정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재정 지원 사업 지침을 이제 받으시면 그 지침에 이제 23쪽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운로드 파일, 지침 파일 다운로드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지침 그래서 표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침을 받으시면 표지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23쪽으로 가시면 총칙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라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 그럼 왜 일자리 창출이라고 표현을 쓸까요?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 제도가 무슨 지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체계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4번, 5번, 6번을 지금 진행하는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시, 군청과 약정 체결을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약정 체결에서 몇 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이제 해줄 테니까 목표면실 얼마에서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 몇 명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약정을 체결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근로자를 이제 채용을 하는 명단까지 다 제출하셨을 거예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 배정받은 인원에 몇 명 정도는 이렇게 신청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신청을 이제 그 시군으로 하시면 시군에서는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는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해서 근로자를 인건비 지원 받을 근로자를 채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기업 선정 및 이제 선발에서 참여기업 선정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참여기업 선정은 여기 참여기업이라는 게 지원받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에서 유독 참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참여 기업, 참여 근로자. 이게 참여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지원을 받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여기업은 지원받는 기업을 선정하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해당이 됐죠. 그래서 인증사직기업, 예비사직기업이 여기 참여 자격이 있는 거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정 체결 부분입니다. 약정 체결을 다 하셨잖아요. 약정 체결은 이제 선정 결과 10일 이내에 약정 체결을 이제 하는 거고 시군청과 약정 체결 기간은 지원 기간은 약정 체결일 1월 1일부터 1년간 12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아마 약정을 체결을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보완 요청을 받은 기업은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일에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 신청했던 인원, 지원 신청했던 인원과 선정 이후에 배정받은 인원수가 달라진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변동을 이제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약정 체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다 약정 체결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인원을 10명 신청했는데 5명을 배정받았다 그러면 5명으로 해서 목표 매출액이라든지 참여 근로자 수행 업무라든지 노무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보완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 사업계획을 늘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약정을 체결을 했고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죠.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채용을 했으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도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될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죄송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 제출하냐면 시군청에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서식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재정 지원 사업 지침 관련 서식을 한글 파일로 따로 모아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셔서 그 안에서 서식을 찾으셔서 작성, 이제 필요하면 사업계획서 작성, 변경 신청서 작성하셔서 시군청에 직접 제출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지금 그 다음 부분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재지 이전, 우리가 시군, 뭐 다른 시군으로 간다, 또는 심지어 이제 다른 광역지자체로 간다라고 할 때는 또 신청서를 변경을 해서 이제 그 제출을 하는 게 필요한데, 요거는 자치단체 간 협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정도 내용이고요. 심사 및 승인인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을 때 심사 및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또 심사를 받아야 돼. 또 승인을 받아야 돼. 예, 승인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승인을 받느냐면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시군에서 직접 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청 내용이 변경 신청 내용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그 경미한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이라든지 뭐 가격 변경이라든지 뭐 사업 내용이 유사하게 좀 변경됐다든지 또는 뭐 그 기초단체단체 간 이전, 뭐 시군 간의 주소 이전,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그냥 직접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승인해줄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업인데 갑자기 제조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는 경북도에 광역자치단체 심사를 또 받으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때 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 돈을 어떻게 벌겠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어떻게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심사를 했는데 그 기업이 다른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는 뭐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뭐 신청서 접수 7일 이내에 뭐 한다든지 10일 이내에 승인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시군으로 서류를 보내면 시군에서는 이제 그 7일 이내에 검토를 판단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10일 이내에 승인한다. 즉 17일이 걸리는 거죠. 근데 뭐 주말 끼고 이러면 시간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소요될 수 있다는 거고, 심사 사항 보시면 주된 사업 내용 변경, 뭐 사업 주체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원 인원 조정 부분입니다. 지원 인원 조정은 일단은 고용 지원 부분은 뭐 일자리 참여 근로자, 지원받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모니터링은 이제 뭐 감독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도 점검, 뭐 감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수요가 충분한지, 뭐 수요를 다 채웠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배정한 인원을 기업이 지원받는 기업이 채용을 다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뜻이고요. 인원 증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증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별지 14호 서식이고 이걸 내서 인원 증원을 신청해서 증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시군에서는 20일 이내에 증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신청할 때에는 보통 그 시군에서 이제 다른데 예산이 있는지 아니고 예산이 남았는지 다른 기업에서 뭐 채용 못한 인력의 TO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인원 증원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인원 감원이 있는데요. 이 인원 감원은 기업이 스스로 이제 감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감원 요청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뭐 채용을 못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냥 시군에 얘기를 하시면 시군에서 알아서 이제 자동이 아니고 이제 그 시군에서 감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배정 인원을 일정 수준 이상은 채용을 해야 돼요. 절반 이상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 이상은 채용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신청을 따로 이제 공문을 보내거나 신청을 통해서 인원을 감원을 하고 약정을 새로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10명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5명밖에 못 채용했다. 근데 이게 1년마다 지원을 심사를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청을 할 때는 이게 10명을 신청하면 절대로 10명을 다 주지 않습니다. 5명밖에 채용을 못 한다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10명을 우리가 배정받았는데 3명밖에 채용 못했다라고 하면 아예 이제 50% 채용 못하기 때문에 약정 해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 인원 자체를 좀 줄이는 방법, 약정 체계를 새로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원 개시로부터 3개월 동안 배정인의 50% 채용하지 못하여 약정 해지되는 기업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어요. 배정인은 50%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정을 감안하는 것은 불가인데 이게 3개월 동안에 50%를 채용을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 이제 시군에서 특별히 이제 그 약정을 아예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합니다. 3개월 안에 절반 이상 채용을 못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배정 인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정을 감안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게 여기 지침에 있으니까 혹시나 채용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채용 못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약정을 새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참여 근로자 모집 선발입니다. 근로자 모집은 이제 기업이 직접 하는 겁니다. 다만 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기관에서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알선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참여 제한자 범위입니다. 오늘 교육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참여 제한자라고 하면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없는 근로자,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습니다. 대표자, 등기 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정비속, 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정비속, 즉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안 되는 거죠. 누구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안 되냐? 대표자 또는 등기 임원, 등기된 이사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대표자 또는 임원을 놓고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이렇게 놓으시면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대로 해석을 하면 어쨌든 뭐 이 삼촌 관계, 뭐 삼촌이나 조카나 이런 관계는 이제 가능할 수는 있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의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러면 직접 일일이 다 확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원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거짓으로 체크를 했고 그게 나중에 이제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예전에는 확인하려고 막 기업한테 등본 요구하고 근로자 등본 요구하고 다 요구하니까 기업에서 왜 그 소리 우리가 왜 다 내야 되냐, 개인정보도 없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근로자 채용할 때 확인서에서 체크하고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인증 요건을 위해 등기 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뭐 등기 임원의 친족으로 참여 제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로자 대표를 이제 나중에 사실끼리 인증을 받으려면 이사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근로자 대표를 이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하려면 그 사람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나 친족들이 혹시나 지원받는 근로자로 같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참여가 제한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참여 제한자 범위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해서 주 30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돼요.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어쨌든 약정 체결할 때 몇 시간 근로자 몇 명 채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아마 사업계획이나 약정서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걸 조절해서 우리는 15시간 근로자를 이제 뭐 두 명을 채용하겠다, 한 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주 30시간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 다른 회사에 다니는 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주 15시간을 일을 하는데
다른 회사에 30시간 일을 해버리면 45시간이잖아요. 그럼 이게 근로기준법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이상이 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아르바이트나 뭐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되거나 이런 일자리를 다른 데서 일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받는 기간 동안 내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하려고 지원받을 근로자를 채용을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이게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인데 그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 즉 우리가 이 사람을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요라고 서류를 보내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올립니다. 신청을 하는 그때 기준에서 그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회사에서 8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9월 1일부터 우리 회사로 넘어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굳이 채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다른 회사에 지금 9월 30일까지 다른 회사 일을 하고 우리 회사에는 10월 1일부터 채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을 10월 달 넘어가서 그 전 회사에서 퇴사 신고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는 10월 1일부터 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채용을 하긴 했는데 채용자 명단 제출 자체를 10월 달에 우리가 일단 채용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은 승인 이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월로 따지면 60시간이 되죠. 그래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미만으로 체결하면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일자리 지원받는 경우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참여 제한자입니다. 지원 개시일 관로 넘어가고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참여에서 근무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해석하면 기존 근로자입니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 근로자라 할지라도 1번 종전에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채용했던 근로자, 즉 기존에는 지원 받았는데 우리가 잠깐 지원이 중단됐고 그 잠깐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부담해서 고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인건비 지원 받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지원받는 근로자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년차 기업이 많으실 텐데 2년차 우리가 지원을 받는 기업이 되는데 그때 중간에 잠깐 어떻게 실수해서 놓쳤다 또는 뭐 탈락했다 이렇게 돼서 지원받던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인건비 지원 받게 되면 또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일자리 청사업에 참여 목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자. 이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다른 회사에서는 9월 말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이건 좀 해석이 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원 받는 시점이 9월 1일부터잖아요. 9월 1일부터 받는 건데, 우리 이 일자리 사업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공고가 7월 달에 났어요. 7월 달에 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지원 신청하는데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말 괜찮은 근로자가 있어서 먼저 채용을 하는 거예요. 7월 달에 이 일자리 사업 공고 난 이후에 어쨌든 우리는 뭐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이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리고 지원 받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을 지원받는 근로자 돌리겠다. 공고일 이후에 만약에 그 목적으로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은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채용한 기간만큼은 자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채용한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신규 채용한다. 공고일 이후에 그때는 가능하다라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옛날에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교육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신 분, 그래서 6개월 이내, 채용한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주 15시간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으로, 아까는 우리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이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존의 근로자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 중에 취약계층, 뭐 저소득자나 장애인, 고령자 이런 취약계층이었던 사람을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로 쓰고 있었다. 주 15시간 미만에.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을 정식으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인데 뭐 거의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5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어떻게 그러면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될 수 있냐? 일용직 근로자는 불안정한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받아서 정식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줘라라는 차원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가 무슨 말이지? 일용직 근로자를 왜 고용보험 가입하지?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신고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매월 말에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용직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용직을 쓰면은 그 일용직 근로자는 정식으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전 채용 승인을 먼저 받아야 돼요. 시군으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먼저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 일용직 근로자가 보통 이제 한 달에 60시간 미만이거든요. 7일 정도 됩니다. 7일 이하로 근로계약을 해서 일용직으로 써보시고 괜찮다, 일 열심히 잘한다라고 하면 정식으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을 먼저 했다가 정식으로 쓰는데 단 요 일용직 근로자 쓰는 날짜는 7일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은 뭐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이게 여기 해당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참여 제한자법인데 지원 개시일 관로에서 넘어가고 이전 3개월 이내 당해 기업 또는 관련 기업 관련 단체에서 퇴직한 자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뭐 사직기업에서 대표님이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대표님의 뭐 그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또 대표님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또 대표님이 형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하고 잘하고 꼭 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일해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련 기업, 관련 단체 중에서 퇴사해서 넘어오는 근로자. 사실상 인건비 딴 데서 일 잘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돌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한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다만 도대체 관련 기업, 관련 단체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관련 기업, 관련 단체가 어떻게 이제 판단하는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참고해서 이제 뭐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처라고 해서 무조건 관련 기업, 관련 단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업 참여 기업에 지원받는 기업의 등기 임원 및 회원, 등기 임원은 이사 감사죠. 이사 감사 등기된 사람. 그다음 주주나 조합원도 안 되는데,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근로자 대표를 이제 선임하고 그 사람을 이사로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사가 되면 인건비 지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경우에는 참여 가능, 인건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1번은. 다만 이렇게 근로자 대표를 이제 선임을 해서 이사로 등기한다라는 거는 정관에 그 회사의 정관 규정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셔서 정관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여기 중요한데요. 등기 임원이야 명확합니다. 그 회사에 등기부 등본되면 거기 이사 감사 다 나오죠. 그 사람은 무조건 인건비 지원 못 받는 건데 회원, 주주나 조합원도 무조건 안 되냐? 그게 아니고 기업의 구성,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 주주나 조합원이 안 된다라는 거지 단순 회원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단순 회원이고 어디까지가 구성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이냐?
역시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많은 이제 조직은 상관이 없겠는데 조합원이 5명이다, 10명이다 이러면 구성 주체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주주가 2명, 3명이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구성 주체로 보는 주주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주주가 뭐 훨씬 많다, 뭐 100명이다, 그 중에 뭐 내가 1%, 2% 가졌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단순 회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뭐 조합원도 단순 소비자 조합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아이쿱 생협의 소비자 조합원이다 이러면 진짜 정말 단순 조합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참여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그럼 누가 하느냐? 시군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그래서 뭐 시군 담당 공무원이 그런 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면 단순 뭐 이제 그 회원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여 승인 신청할 때 혹시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저희 쪽이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안 됩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건 지금 못 봤습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는 됩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 이민자는 외국인, 즉 귀화를 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화를 했으면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때는 외국인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 안 됩니다. 사업자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게 안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건물주라고 부르시는 분들 이분들 원래는 전세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피업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는 이 별지 구호서식에서 확인서를 내셔야 돼요. 확인서를 내셔서 시군에서 확인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받는 도중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중간에 막 사업자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고를 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확인되는 순간부터 해서 지원받는 것들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한테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한테 사업자 내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이 중복되는 학생, 그건 안 됩니다. 다만 졸업 예정인 학생은 3개월 이내 졸업 예정이면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파견 근로자 안 됩니다. 우리가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채용해서 어디 파견 보내서 돈 벌어오게 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뭐 그게 불법이면 당연히 안 되고요. 직접 합법적인 파견이라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이게 이제 이거 파견 말고 우리가 서울에 경기도에 사업장을 새로 냈다. 그래서 거기에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지원받고 싶다. 안 됐느냐? 그거는 시군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경기도에 있는 사람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 주는 게 그 시군에서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보다 더 문제는 출퇴근 관리를 그 사람이 실제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더 관건이죠. 실제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거기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확인해야 돼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승인을 잘 받기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제공형이라는 걸로 혹시 예비사직 교육을 받았거나 사직 교육을 받았으면 그럴 때는 5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됩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승인 자체를 아예 안 해줍니다. 그래서 30% 또는 50%인데 이게 정말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무조건 고용해야 된다. 근데 30% 이상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아마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회적 기업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일자리 제공형은 30%, 지역사회 공무원형은 20%, 뭐 혼합형도 20%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계층 고용은 50%까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비율입니다. 전체 근로자가 아니고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을 50% 또는 30%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자 채용하실 때도 이 비율을 맞춰서 채용을 하셔야 돼요. 취약계층이 누군지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을 이제 매월 말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를 절반 이상 또는 30% 이상을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면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승인 자체를 안 해줍니다. 취약계층 먼저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시면 요거를 제출을 그러면 근로 개시일 적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 채용을 우리 언제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목요일에는 보내셔야 되는 거죠. 목요일에는 보내셔야지 3일 전까지는 보내셔야지 시군에서 보고 승인해 준다라는 거고 이때 정보 뭐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확인서 여기 같이 내셔야 되고 취약계층이면은 뭐 고령자다 그러면 이제 뭐 주민등 뭐 등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일단은 그 승인 받기 전에 먼저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데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면 채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딴 데 고용보험 가입돼 있어서 일단 우리 지금 8월 말까지 일하고 거기서 다른 데서 일하고 우리 회사에 9월 1일부터 채용을 일단은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그쪽에서 퇴사 처리되면 승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승인 시점부터 지원금이 나간다라고 해석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 임금 지급일 전까지만 승인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지급을 이제 그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했다라면 임금 지급한 거를 이제 만약에 날짜가 우리는 말일날 임금 지급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말일날 채용해서 바로 임금을 뭐 이틀치 줬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첫 임금 지급 전까지만 승인 가능하니까 또 미리 채용하더라도 임금 지급은 가급적이면 그 다음 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군에서 참여 근로자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확정 승인을 이제 하는데요. 이때 승인을 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 서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공문으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원받는 근로자 신청을 시스템으로 하긴 하는데요. 이게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를 공문으로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그 공문을 안 보내준다면 시스템에서 그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 서류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확정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상에는 공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문이에요. 공문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뭐에 써먹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을 이 사람을 우리가 확인받았다라는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확정 승인을 공문으로 받아두시고요. 만약 시군에서 뭐 우리는 공문으로 안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취약계층 확인할 수 있는 그 확인서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것들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기준에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 인원의 50% 이상 채용을 하여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채용 인원의 30% 또는 5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지키면 약정 해지가 돼요. 약정 해지는 지원을 이제 지원해주는 거는 이제 그 약정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배정 인원 절반 이상 채용 인원 중에 30% 또는 50%를 취약계층 고용하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중간에 탈락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사직하는 경우에 생기면 그때는 지체 없이 이제 중도 탈락자 보고를 하시고 그 뒤에 또 추가로 채용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시면 그때는 시군에서 지체 없이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소가 관할 지자체 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확정 승인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요. 뭐 그 사람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뭐 서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원을 확정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군에 주소 안 있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업장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있다, 뭐 경기도에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승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가 안 된다, 뭐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주소가 우리 여기 사업장을 두고 있어서 여기 채용하는데 그 사람의 주소가 그냥 서울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존 근로자 퇴사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존 근로자는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던 근로자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 안 받던 다른 데서 지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 안 받던 근로자를 기존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퇴사를 하면 이때는 배정 인원수에서 퇴사한 기존 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확정 승인인데 여기 예시를 보시면 자 보세요. 배정 인원이 10명인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 기간 중에 2명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8명, 10빼기 2명, 8명의 참여 근로자에 대해서는 확정 승인 가능. 단 이미 10명을 못 채용한 경우에는 추후 탈락 발생 시 추가 승인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기존 근로자는 2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가 12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2명이 있었고 10명을 지원받아서 채용을 한 거예요. 12명의 근로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2명의 근로자 중에 지원받던 근로자, 그러니까 2명의 기존 근로자가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원받던 근로자도 만약에 2명이 퇴사를 했다. 그럼 총 8명의 근로자가 남았던 거죠. 이 8명의 근로자가 남은 상황에서 지원받는 근로자부터 먼저 채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원받던 근로자 채용하고 싶으면 지원 안 받는 근로자부터 먼저 채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만 10명을 다 채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로 해서는 더 승인이 안 된다. 탈락자 발생하면 추가로 승인이 안 된다고 이렇게 뜻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근로자 숫자를 자체적으로 이제 고용하고 있던 숫자를 먼저 유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원래 있던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른 사람 채용을 해야 돼요. 지원 안 받던 근로자 숫자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받던 근로자로만 다 구성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기업은.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받던 근로자는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만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금 자체가 안 나가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약정 해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원 안 받는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 안 받는 다른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 근로자도 사회적 기업 지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다른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근로자 확정 승인입니다. 이제 그 약정 해지인데요. 약정 해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배정 인원의 절반을 채용 못한 경우 3개월이 된 날까지 즉 지금으로 치면은 9월, 10월,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절반을 채용 못하면 약정 해지됩니다. 필수 행정사항을 넘어가고요. 자, 근로계약 체결. 채용하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채용하면 근로계약 체결 하셔야 되는데 근로계약 체결 하시고 근로계약서 4번을 시군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시군하고 소통하셔서 뭐 메일로 보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갔다라고 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받아서 보고하여야 함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받아서 중도 탈락과에 대한 보고 공문으로 보통 하시는데 공문이 어려우시면 그냥 전화 드리고 사직서 보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무 사업 참여 기업의 지원받는 기업의 의무 사항입니다. 인사노무관리에서 서류 작성, 비치 및 제출, 인사노무관리 서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실제로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서류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리하는 서류가 결국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근무사원부, 취업규칙입니다. 이때 취업규칙은 근로자 10명 이상인 경우에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근로계약서는 아실 거고 임금대장도 아마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출근부도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이 출근부는 저희가 따로 인사노무관리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서식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만드셔서 쓰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근무사항부가 뭐냐? 근무사항부는 연차휴가관리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관리대장. 연차휴가를 왜 관리해야 되느냐? 연차휴가는 우리가 뭐 연가라고도 하고 연차휴가 줄임말이 연가죠. 연가, 연차휴가. 연차휴가가 유급이죠. 그러니까 우리 빨간 날 말고
근로자가 자기가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는 휴가를 주는 게 보통 1년에 한 15일 정도 그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연차 휴가입니다. 이게 근데 유급이에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들도 당연히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 휴가의 특징이 발생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언제 발생하느냐?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한 달만 근무하면 하루가 생기고 1년 넘어가는 근로자는 보통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1년 넘어가는 순간에. 그럼 1년 미만 근로자가 문제인 거죠. 1년 안 된 근로자들은 한 달 만근해야 하루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생긴 걸 쓸 수 있고 생긴 걸 쓸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뭐 안 쓰면 누적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땡겨 쓴다고는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차 휴가로 썼다. 출근부에 연차 휴가 이렇게 적었으면 그 출근부 연차 휴가가 실제로 이 사람이 연차가 있어서 썼는지 없어서 썼는지 알려면 근무상황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무상황부에 이 사람이 입사일이 언제, 그래서 연차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연차 한 개 발생, 뭐 발생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무상황부는 그 정도로 보는데 사실 근무상황부에는 원래는 지각, 조퇴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하는 게 근무상황 관리인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근로자 명부랑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밑에 보면 근로기준법 있죠. 여기에 있는 근로자 명부랑 임금대장은 사실 따로 서식이 있습니다. 근로자 개개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이에요. 근로자 한 명당 작성하는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이 따로 있어서 그걸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근데 기업에서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근로자 전체 명부 리스트, 그 다음에 임금대장도 월별로 해서 전체 근로자의 이름이 쭉 있고 거기에 임금이 얼마인지가 쭉 나오는 임금대장 이렇게 보통 쓰시죠. 그거를 보통 기장 세무대리 해주는 업체에서 보통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되지만 어쨌든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은 근로자 개인별 각각 작성해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다. 우리 쉽게 얘기하시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 같은 거 수 있고 직원 인사 기록부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임금 그 근로자 명부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자료실에 요 인사 노무 회계 행정 관리 참고 서식이 있어서 여기에 출근부 서식이라든지 예시라든지 그다음에 인사 노무 관리에서 각종 서식들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체 근로자 채용, 만약에 뭐 지원받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대체해서 뭐 대체 근로자 채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원받는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예술 사업의 법무관리라고 해서 보상휴가제 있고 뭐 사업장 이외 장소 근무 승인이라고 있는데 혹시 공연 예술 사업 하시는 곳이 있나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공연 예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 주말이나 야간에 공연을 해서 추가로 일을 더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휴가를 줄 수 있다. 돈으로 안 주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공연이면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사실 지침에는 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뭐 보조사업자는 이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 뭐 집행 실적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된다. 뭐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해서 별도 계정 설정하고 뭐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서류, 회계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작성해서 상시 비치해야 되고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은요. 기업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급여 지급한 관련 증빙 서류를 내셔서 그거를 보고 시군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엄격한 보조금 사업으로 보기에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건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건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에서 많으면 7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업이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래서 인건비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보조 사업 관리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만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받는 통장만 따로 두시라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회계 지출 증빙 서류 같은 거는 이게 결국은 인건비를 지원 신청, 지원금을 신청할 때 내는 급여 지급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를 이렇게 신청한다라는 서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계 지출 증빙 서류 자체가 결국은 급여 지급할 수 있는 확인 서류가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을 받는다, 사업개발비 지원 같은 걸 받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서류를 다 보조금 정산이나 회계지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원받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 관리입니다. 수익금 관리. 수익금이라는 게 매출액과 보조금, 지원금이 될 수 있겠는데요. 뭐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 임금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요새 다 계좌이체 하시죠? 근데 현금으로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현금 수령증 또는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럼 가족한테 입금하면 안 되냐? 가족한테 입금하면은 일단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한테 입금하는 게 이게 현금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사정이 있으세요. 분명히 있었겠죠. 이제 제일 많은 유형이 보통 이제 뭐 그 신용불량자인 경우일 거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래 가족한테 입금하면 이제 그 문제는 본인의 소득을 감추는 거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 수령증이나 이제 확인서 등을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아주 예전에 과거에는 진짜 막 지장을 10개는 막 다 받은 영수증에다가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좀 꼼꼼하게 수령증이나 확인증은 영수증 같은 거죠.를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매출액의 사용.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서 그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요. 매출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액의 사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다른 목적보다 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 추가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뭐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대표자 인건비 뭐 사업 비용이라든지 뭐 장기 투자 뭐 비용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해서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럼 이 매출액 어떻게 썼는지를 그러면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받는 기업이 매출액을 돈을 어떻게 벌었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를 보자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일일이 그거를 뭐 지출 증빙서를 이렇게 요구하진 않을 건데 돈 어떻게 썼는지 보자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뭐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막 썼다고 한다거나 또는 이제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 것 같다라는 것들이 만약에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뭐 과거에 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대표자가 나는 우리 회사에서 사직기업이기 때문에 월급 한 푼 안 받는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서 보니까 그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뭐 퇴직금 적립 안 했네요. 근데 나도 월급 한 푼도 안 받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업장의 소유가 대표님 거였는데 대표님이 사업장 소유 임대료로 한 500만 원씩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대료를 사실 아주 많이 받고 뭐 그 실제 월급을 안 받는다 그러고 근데 퇴직금 적립을 안 했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도만 좀 꼭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뭐 적립 이런 것들은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차 수당은 당장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가능하면 노무 컨설팅이나 이런 것 좀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가 그 인사 노무라든지 회계 세무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노무사나 세무사를 현장으로 보내드리는 게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사회적 기업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목적이라는 게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 건 다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사업 확대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사업과 연계된 기업 이제 이런 데다가 돈을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거를 기부하는 것도 좋고 어떻게 좋은 목적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곳에다가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기부한다라고 하면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사회복지 공동모금 이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냥 현금을 이제 어디 기부했는데 그게 지역의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이런 데가 되면 그거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이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 신청하면 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내는 서류 중에 저희가 제일 좀 인정을 안 하는 비용이 적십자 협의되는 거. 그 다음에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언스 클럽에 협의되는 이런 것들을 거의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라는 게 어떻게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요약된 부분이고요. 자, 지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1년이죠. 약정 기간 지금 12개월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최대 지원 기간도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입니다. 1년 즉 1년 단위로 5년이고요. 요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기간은 보시면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 내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즉 3년 내에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사회적 기업은 5년 이내에 이제 2년을 받는 거죠. 다만 사회보험료는 4년입니다. 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죄송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 기업은 3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 이게 최대 지원 기간이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을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받게 되면 최대 2년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증을 넘어가서 3년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인증을 그러면 넘어가려면 중단 없이 이제 그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2년 차에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회적 인증을 정식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알고 계시고 인증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인증을 준비하시는 게 내년 하반기에 인증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내후년 2024년 상반기에는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을 계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지원 기간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기간 중에 인증 지정 기간 종료되면은 그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예비사직격 지원 기간 중에 사직격 인증된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인증을 해버리면 바로 그때부터 인증 1년차로 넘어가서 손해 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기존 약정 기간까지는 예비사직격으로 간주하고 이후에 약정 체결하는 것부터 인증 사직격 1년차로 적용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일자리 2년차에 인증 전환하시면 총 5년 받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원금 수준입니다. 지원금 수준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자, 최저임금 거기에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그래서 10% 조금 넘어가죠.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210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50% 취약계층이면 20% 더해서 70%를 줍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인증받은 기업은 40%에서 추가 20%에서 6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역자율사업이라고 해서 경북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때에도 최대 90% 이상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이 되면 재심사 통한 다음 약정부터 추가 이익을 지급한다는 건데요. 자, 이런 거죠. 그 고령자, 근로자가 우리가 이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원받는 기간 중에 고령자로 전환됐어요. 나이가 이제 돼서 그럼 취약계층이 된 거죠. 그럴 때는 그때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약정부터 해서 지원 취약계층으로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주느냐? 지원금 기준 100%가 210만 7,260원이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105만 3천원, 취약계층이면 140만 5천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는 말이 어디 있냐? 하루 8시간이면 일주일에 보통 일주일에 5일 하는 걸로 해서 주 40시간이죠. 그리고 이게 월로 따지면 209시간이에요. 월로 따지면 왜 209시간이냐라고 물으시면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 그 하루 일주일에 40시간 근로를 하면요. 우리가 한 달에 3주일 때도 4주일 때도 있고 5주 뭐 이렇게 좀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한 4.34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4.34를 곱하기 40시간 이렇게 하면 대충 208점 몇 시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20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근로시간, 하루 근로시간 7시간, 6시간 이렇게 해도 다 이렇게 월 근로시간이 계산이 되고 여기에 맞게 해서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근로자를 채용하시면 이 자동으로 그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월 중간에 입사, 퇴사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그 실제로 일한 것만큼 계산해서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날만큼은 빠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근 일수만큼 차감되는데 그냥 결근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주휴일도 빠집니다. 주휴 우리가 일요일 날 월급 받고 쉬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일요일 날 월급 받고 쉬는 이유는 월화수목금 일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월급 받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붙는 날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주에 우리가 일해야 되는 날을 다 일했을 때 나오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제도에서는 한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같이 빠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근 일수와 주휴수당이 같이 빠지고요. 중도입 퇴사자의 경우에는 딱 근무 기간으로 해서 계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방법 예시가 보시면 그렇게 해서 계산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걸 일일이 계산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신청하는 시스템,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근로자 입사일 언제, 뭐 퇴사일 언제 뭐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근무 시간, 주 근무 시간 이런 거 입력하고 결근일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보통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어쨌든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그다음 빨간 날, 공소 공휴일 이렇게 해서는 다 지원해 주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 근무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만 이 앞에 보시면 법정 휴일 외에 이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간의 약정 휴일을 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병가. 회사에서 일하다 가시면 산재잖아요. 그거는 그 산재보험에서 월급 나갑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주말에 뭐 등산 갔다가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야 된다. 그럼 월급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회사 입장에서 월급 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냥 다친 거고 일을 못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월급 줄 이유는 없는데 회사가 도의상 그래도 뭐 기본급의 몇 프로는 주자 이런 것들을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도로 풀 수 있죠. 그 제도로 둔다는 게 노사간의 약정 휴일로 정하고입니다. 그래서 뭐 근로자가 개인적인 일로 병가를 내서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이렇게 치료를 받을 경우에서 근로를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임금의 몇 프로는 지급해 준다. 또는 아니면 임금의 100%를 준다. 뭐 아니면 한 달 정도까지는 월급을 준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월급을 줬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약정휴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병가에서 그 근로자가 병가 쓰는데 병가에
절반까지는 유급으로 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지 어쨌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루누리 사업 참여 기업 지원금 산정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해서 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두루누리 지원 제도라는 거는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급여가 제가 알기로 210만 원 정도, 210만 원, 200만 원 정도 최저임금 그 정도 언저리 수준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전체 근로자가 9인 이하, 10인 미만, 9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그 9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월급이 21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90%까지입니다. 절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회적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그 9인 이하의 사업장에 월급 21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는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신청해서 어쨌든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해서 받을 때 이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앞에서 우리가 실컷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를 이 지원을 신청을 해버리면 중복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감하고 지원해 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신청을 해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세무 기장대리하는 세무사무소에서 만약에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서 금액을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루누리 그래서 이 지원 자체를 안 받는 게 제일 쉽습니다. 행정적으로.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두루누리 지원 받는 게 더 좋아요. 왜 좋냐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한테만 지원해줘요. 근데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절반에서 90%까지 감면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두루누리 받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고 다만 거기에 이 금액을 빼고 이제 그 지원금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돌아가셔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원금 신청 방법은 요 서류 서식이 있는데요. 그때 이 서식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건데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따로 뭐 첨부 서류 올리는 거 있죠. 급여이체 내역이라든지 출근부 근무상황부에서 이 서류들을 시스템에다가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 지원금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요 근무사항부는 앞서 말씀드렸죠. 지원 계산을 위해서 근로자의 지각 격퇴, 특정 연차 사용 여부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만약에 근무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전부 다 출근했다면 안 지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장사본, 이 통장사본은 지원금 받는 통장사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 출금으로 쓰는 통장이 아니고 이 딱 지원금만 받는 용도로 해서 만든 별도의 통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요새 뭐 기업별 통장 많이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원금 따로 받으시려면 통장 따로 만드셔야 돼요. 따로 만드셔야 되고. 저희는 지원 사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통장이 뭐 거의 100개쯤 됩니다. 맨날 하는 일이 은행에서 통장 만들어야 돼요. 지원금마다 통장을 다 따로 만들거든요. 자, 그 다음 추진 실적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추진 실적 보고서라는 건 그 일자리 창출 사업 이제 1년마다 1년 단위로 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지원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9월 달부터 받았으면 내년 8월 달 지원 신청하는 시점, 즉 내년 9월에 이거를 내시면 됩니다. 뒤에 서식이 있으니까 서식 보고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데 서식 작성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고 통합동원 시스템이라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재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심사가 뭐냐라고 하면 1년마다 지원을 다시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심사고요. 즉 여러분들은 1년마다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을 인건비 지원 신청을 1년마다 새로 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하느냐? 공고가 납니다. 언제 공고가 날까요? 내년 7월에 공고 나겠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신규로 한번 신청하셨겠지만 내년에 7월에는 재심사로 해서 신청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 심사 받으시는 게 재심사입니다.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잘 몰라서. 인건비 지원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1년마다 심사를 다시 받으셔서 연장을 해주는 거고, 그 심사라는 거는 알아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원 연장 신청에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원이. 그래서 재심사 신청을 꼭 하셔야 되고, 이게 따로 공고가 난다. 언제 날 거냐? 지금 내년 7월에 7월 이번에 공고 난 것처럼 7월 중하순에 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꼭 신청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는 재심사라는 거예요. 재심사. 신청할 때 재참여라는 것도 있어요. 재참여라는 거는 아니다. 재참여는 그 인건비 지원을 다 받은 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5년을 다 받은 기업이 다시 또 이제 신청하는 게 재참여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거는 이제 앞으로는 재심사, 그것만 이제 신경을 쓰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심사 신청 꼭 하셔야 되고요. 재심사 대상은 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실기업 인증 신청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일자리 창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기간 중에 종료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게 그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인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인증 신청을 한 걸 조건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서 선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내년 2월 달에 신청할 때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차인데 인건비 지원을 이번에 처음 받게 됐다. 그러면 지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원 기간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인증을 빨리 넘어가는 걸 조건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와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저희하고 좀 상담을 받아주시면 그 기업이 지원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럼 언제까지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기업별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실질복복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후년이나 내후년 초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신다라고 하면. 자, 재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은 앞서서 이제 그 참여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예비사회적 기업과 인증사회적 기업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제외 대상 기업이 있었습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 공고문에 쭉 있는 내용과 동일한 기업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 기존 근로자, 자체 근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존 근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부정수급 관계가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업은 반드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럼 사회 서비스가 뭐냐?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물품을 기부한다든지 기부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교육이나 돌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여력이 안 되면 제품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서비스 실적이 되게 낮아요. 매출의 1% 하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매출의 1%가 적냐? 서비스 업종의 1%는 사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기업의 매출의 1%를 이제 뭐 제품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에서 되게 많이 뭐라고 하세요. 이런 기업도 지원해 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출의 1% 정도는 사회 서비스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기부하라는 게 아니라 제품을 기부한다든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예외적으로 그런 서비스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특정 취약계층, 중증장애나 이런 사람들을 전체 근로자 20% 이상 고용하면 서비스 제공 실적 안 보겠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 계획률이 30% 미달하는 기업, 일자리 적용 50%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근로자 중에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또는 50% 이상 채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고용 조정, 감원,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근로자를 감원, 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해고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노무사 컨설팅을 받으셔서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또는 근로자가 출근 안 해서 근로자가 뭘 잘못해서 그러면 근로자 규칙 사유로 해고를 하셔야지 기업이 그냥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해고를 해서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원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꼭 노무 컨설팅이나 저희하고 상담을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경영이 너무 어렵다. 도저히 인건비 지원을 받더라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건비 지원 받는 것을 잘 포기하시고 잠깐 쉬시는 게 사업을 재정비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이제 경영 상황에 따라서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뭐 인건비 지원 받게 된 이후에라도 근로자를 감원, 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선정 취소될 수 있으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원을 다 받은 기업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인건비 지원 5년 다 받고도 할 수 있는 게 재참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참여. 인건비 지원 5년 다 받고 난 기업이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36개월, 3년 지나고 일자리 수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도 탁월한 호수 이상 나오는 기업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최근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경북에서 5년 이내에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서 일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잘 없어서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참여랑 재심사랑 계속 헷갈리셔서 그래요. 재참여, 재심사 헷갈리시지 마시고 재심사 1년 단위로 하는 건 재심사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노인장교양 사업 여기에는 인건비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하는 경우는 안 되고 별도로 다른 유료 사업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심사 제외 대상. 추가적인 재심사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자, 임금 체불 발생하면 문제됩니다. 뭐 이거는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임금 체불이 그러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임금 체불은 어쨌든 임금 체불 사업장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그런 건데요. 이건 이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근로자에게 월급 하루 밀렸다, 이틀 밀렸다, 뭐 일주일 밀렸다. 이때 근로자하고 합의만 잘 되면 사실 이게 임금 체불로 등록될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월급이 나가야 할 그 날짜에 월급이 지급 안 되면 임금 체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어디에 신고를 다 하면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근로자하고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해서 뭐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차라리 월급 지급일을 뭐 이걸 뭐 15일, 이걸 20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의 월급을 그달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 중순이나 하순에 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제가 제일 많이들 놓치는 게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은 사업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보고라는 걸 꼭 하셔야 되고 언제 하느냐? 예비사회적 기업은 5월 달에 합니다. 매년 5월 달에 사업보고를 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지원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 매년 5월에 있는 사업보고를 꼭 하셔야 되고 인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보고를 2번 하셔야 됩니다. 4월과 10월. 그래서 예비는 5월 달에 한 번이고 인증은 4월과 10월이다. 그래서 사업보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인증 넘어가시면 저희가 막 발달합니다. 계속 내시라고 저희가 전화를 계속 드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내시는 기업들은 거의 사회적 기업을 포기하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비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못 드려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모르시고 안 하시는 데가 아직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취약계층의 범위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뭐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 결혼이민자, 장기실직자 뭐 이렇게 여성 가장 이 정도가 우리 경북에 제일 많은 사례와 유형이고요.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입니다. 만 55세 이상이 무슨 취약계층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정책이고 어쨌든 그러면 취업 취약계층을 이제 취약계층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상이면 취업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고령자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의 55세 이상 취약계층은 사실 채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저소득자도 있는데 저소득자는 우리 가구 월평균 소득이 162인데 이게 확인이 조금 어려워요. 평균 소득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만약에 근데 어쨌든 저소득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고 싶으시면 근로자의 관련 서류를 받으셔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인데 이걸 안 보시고 저 앞에 걸 보세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청년이면 취약계층이구나. 경력단절여성이면 취약계층이구나.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우리 경북에 사는 청년들은 다 취약계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규정으로서는 이 중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에서 취업교육하는 거 그걸 들으셔야지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1유형, 2유형이 있는데 아마 1유형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유형 일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결혼이민자도 많이 있죠. 다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장기실직자 1년 이상인데 이것도 장기실직자가 그냥 취업 안 하고 있으면 실직자냐?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실직자를 보는 기준은 구직 등록을 하고 나서 취업을 못한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구직 등록을 해야지만 실업자로 인정이 됩니다. 취준생들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실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직 등록을 하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인 뭐 워크넷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구직 등록을 하고 1년 동안 어디 고용보험 가입된 기록이 없으면 장기실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다 확인합니다. 여성 가장이 가장 좀 럽한데요. 여성 가장은 실제적으로 어쨌든 여성이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라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등본이라든지 주민등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고 부양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신용불량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우리 채용했다 취약계층 아니냐? 아닙니다.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취약계층 근로자 아닙니다. 인정이 안 돼요. 여기 있는 건 뭐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좋은 일 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했다는 걸 인정을 해줘요. 그분들한테 뭐 식사를 제공했다, 뭐 어떤 교육을 했다, 컨설팅을 했다, 다 인정됩니다. 사회 서비스로. 하지만 그분들을 근로자로 채용했을 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저게 인정 안 돼요. 그래서 꼭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소득자 판단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즉 60% 이하인데 그 금액이 얼마냐? 가구 원수별로 1인부터 5인까지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보시면 60% 이하가 426만 7천 요 금액 이하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인데 가족 소득을 합했을 때 이 금액이 이하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럼 그걸 뭘로 볼 거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소득금액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이게 최근 6개월간의 소득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걸로 보고 없으면 보통 전년도 기준에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떼서 같이 저한테 뭐 그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100% 확신은 못합니다. 아직은 이게 신청을 인증 신청할 때나 예비 신청할 때나 검토를 해서 해당된다라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자, 근로자 지원받는 근로자 채용할 때 자격 확인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자격 확인할 때 이런 사안들을 체크해서 예 아니요로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부득대고 그냥 다 예로 하거나 다 아니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읽어보시고 뭐 이 기업에 자원봉사한 적 있나요? 예 아니요. 뭐 여기서 보통 아니요로 체크해야 되겠죠.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적 있나요? 뭐 예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동그라미 해놓은 거는 이제 여기에 체크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나요? 그래서 얘기 체크해버리면 인건비 지원 못 받는 거죠. 지원받는 거라도 채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다 알고 계시죠? 시간급 9,160원, 월급으로 191만 4,440원, 올해 기준입니다. 내년도 얼마죠? 9,620원. 네, 월급으로 치면은 196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201만 원이요? 200만 넘어가나요? 네? 200만 원 넘는다고요? 아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만원 넘는다고요? 아니요. 9,620원. 9,620원. 시급 9,620원이고요. 월급으로 제가 했을 때는 저는 200만 원 안 되는 걸로 계산했는데 넘어간다고 하시네요. 아, 예, 200만 넘어가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월급 최저임금 알고 계셔야 되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만약에 하루 3시간씩 월화수목금을 썼다. 시급 9,160원만 주면 될까요? 월화수목금 주 5일이죠. 하루 3시간씩 주 5일 쓰면 주 15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쓰면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 9,160원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3시간 더 줘야 돼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그래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유는 그렇게 결정되는 거다라는 거라서 월급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알고 계시고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주시면 되고요. 아직도 현장에 나와보면 최저임금 미달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갔던 기업은 월급 192만 원 해놨어요. 최저임금 넘어가죠. 근데 192만 원에 식대 10만 원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본급이 182만 원을 했어요. 식대 10만 원이 기본급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기본급은 기본급이고 식대는 식대로 별도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급이 151만 4,440원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거죠. 식대, 수당, 뭐 그 동비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같이 하실 거라면. 자, 그 다음에 지원금 회계 처리인데 사회적 기업은 지원금을 받으면 이 지원금을 회계 처리를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의 회계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 기업도 똑같이 다 이렇게 합니다. 사회적 기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한다. 사회적 기업에서는 대부분의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 비용 지원금을 상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계 처리가 뭐냐? 상계 처리 전을 볼게요. 매출액이 1억인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6천만 원. 즉, 뭐 1억을 뭐 떼와서 판다. 칩시다. 뭘 떼와서 뭘 사와서 파는 기업들, 유통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6천만 원이 이제 그 물건을 사오는 데 들어갔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4천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라든지 직원급여, 뭐 그 다음에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9천이 나갔어요. 자, 보세요. 1억을 버는 기업이 원가 6천만 원 빼고 4천만 원밖에 안 났는데 운영하는 비용이 9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손실나는 기업입니다. 영업 손실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7천만 원 지원금 받아서 7천만 원 지원금 받아서 돌아가는 기업이네. 그래서 실제로 이익은 나긴 나네. 돌아가는데 정부 지원금으로 사는 기업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외부에서 이거 재무제표에 보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돈 빌려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상계 처리라는 거 봅시다. 자, 상계 처리는 이 7천만 원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9천에서 7천이 마이너스로, 이 관로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9천에서 마이너스 7천이 되니까 2천이 되는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2천을 줍니다. 그러면 매출 이익이 4천인데 판매 관리비가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뒤에 건 똑같으면 안 바뀝니다. 이거를 보여주면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네. 좋은 기업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평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돈 빌려줍니다. 은행에 가져가면.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세무대리업체에다가. 우리가 보통 기장대리를 맡기는 세무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에다가 이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저희가 뒤에 지침에 지금 몇 쪽이죠? 38쪽, 책자 38쪽에 있습니다. 38쪽에 있는 고정 회계 처리 기준. 있으니까 이거를 주시면 되는데, 이것만 딱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이것만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PDF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세무회계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받는 금액은 다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도 점검이고요. 지도 점검은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 시, 군청 그리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기 점검, 특별 점검이 있는데 이제 합동 점검이 제일 보통 중요합니다. 매 반기 1회에서 연 2회 불시 점검입니다. 불시 점검. 그래서 그 불시 점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관리 서류, 아까 말씀드린 인사노무 관리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약정서, 사업계획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점검 나가면 약정서, 사업계획서 보자고 하거든요. 근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기업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사업계획서 어디 있냐니까 컴퓨터에 출력하면 된다 이런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약정서와 사업계획서는 꼭 세트로 해서 비치를 해두시고 어디 있는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어떤 사업계획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노무 관리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 회계 관리에서 수익금, 지원금 관리라든지 회계 지출 관리 서류, 이건 사업 개발비를 받고 있으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수급 기업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부정수급이라는 게 100% 부정수급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업장을 갑자기 확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확장된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를 보내서 일을 했는데 이게 확장된 사업장을 알고 보니까 대표자 개인 사업자로 됐던 거예요. 급해서. 그러면 어쨌든 대표 개인 사업장에 가서 인건비 지원받는 사람이 일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는데 대표자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내가 그 개인 사업자인데 그 법인에는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부정수급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100% 확신을 해서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속여서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그렇게 지원받은 것까지 말하고요. 그래서 전부 다 서류 허위 작성입니다. 이게 이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서류를 허위로 해서 내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면 그럼 뭐냐? 그때는 부당이득금 반환, 즉 받은 돈을 다시 이제 반환하면 되는 거고요. 이때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단지 어쨌든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경고라든지 이런 주의 조치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어쨌든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근로자 기업주가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경우 또는 대표자의 관계자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경우 또는 원래 사업 계획이 어떤 내용의 일들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부정수급에 제일 많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부정수급 신고는 근로자가 합니다. 근로자가 합니다. 근로자가 그럼 왜 신고를 할 거냐? 자기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또는 이제 회사 내부의 인사 노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데 불만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근로자 입장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기업을 그래서 경영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건데 경영을 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도 우리 회사의 대표니까요. 근로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병원을 갔다 오니까 그래 병원 다녀오세요 라고 하고 그 병원 다녀온 만큼 근로 안 했으니까 월급에서 빼버리는 건데 누구는 근로를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월급을 안 까는 거예요. 그럼 월급을
까인 근로자가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신고를 합니다. 병원을 가면 우리 건강보험 처리를 하나요? 안 하나요? 대부분 하겠죠. 건강보험 처리하면 그 시간에 근로자는 근로를 안 했다는 게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을 갔다 온 근로자라든지 어쨌든 근로를 안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급을 깔 거면 다 똑같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카톡 친구 다들 있으시죠? 네, 저희 채널을 통해서 그 안내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경산체육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경산으로 기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오늘 장시간 이제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